여러분, 혹시 관찰력 하나로 한 가문을 구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선 중종 15년, 그러니까 1520년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살 소녀 하나가 떡 한 접시에서 독을 발견하고 재상 가문의 목숨을 구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과정에서 큰 실수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드리, 20냥에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드리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한쪽으로 기우뚱거렸고 빨리 뛸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진 그 아이는 10살이 되자 20냥에 팔려 김시백 재상댁으로 왔습니다. 20냥이라는 가격은 당시로서는 매우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건강한 아이는 30냥에서 50냥에 거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름발이 아이를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관찰력이었습니다. 드리의 어머니는 가난한 약초꾼이었습니다. 상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캐서 시장에 팔았지만 그 돈으로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드리가 7살이 되던 해겨울, 어머니는 심한 기침병을 얻었습니다. 약을 지을 돈도 없었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약초를 달여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봄, 어머니는 드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드리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아파서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풀과 나무를 잘 살펴라. 작은 차이가 생명을 가른다. 같은 풀이라도 색깔, 냄새,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독이 될 수 있단다. 어머니가 남긴 건 작은 천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 몇 개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각 약초의 이름과 쓰임이 적혀 있었고, 특히 석산이라는 독초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풀이라고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드리는 그 말과 주머니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김시백 재상은 중종반정 때에 공을 세운 훈신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박원종, 성희안 등과 함께 반정을 일으켜 중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훈신 세력과 문신 세력, 그러니까 살인파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훈신들은 무공으로 권력을 잡았고 살인파는 학문과 도덕으로 조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고 비난했습니다. 김재상은 훈신의 대표격이었기에 살인파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부엌 아래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박 부인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박 부인은 김재상의 부인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양반댁 부인들처럼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에게도 늘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드리야, 다리가 불편한데 힘들지? 천천히 해도 괜찮단다. 그 말 한마디에 드리는 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어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박 부인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조선 최고의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가는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먹으며 한 해의 풍요를 감사했습니다. 김재상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엌은 며칠 전부터 송편을 빚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얀 쌀가루를 반죽하고 쑥을 넣어 녹색으로 물들이고 팥과 깨, 밤을 넣어 소를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대령숙수 박인수였습니다. 박인수는 김재상댁의 주방을 책임지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궁중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솜씨 좋은 요리사였고 그래서 김재상이 높은 노봉을 주며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인수는 엄격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종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서운 꾸중이 날아왔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드리도 몇 번 그에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인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가위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부엌에 불이 꺼졌습니다.
종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드리는 부엌 옆 작은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종들과 함께 멀리 있는 종들의 방까지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관리인이 특별히 창고 한쪽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드리는 멍석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가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한가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작은 송편이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리야, 우리도 명절은 지내야지. 그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리는 숨을 죽이고 창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박인수 숙수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시간이었는데 왜 다시 올까요? 게다가 이렇게 몰래? 드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인수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박 부인께 올릴 특별한 송편 접시로 다가갔습니다. 그 접시는 따로 준비된 것으로 가장 예쁜 송편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본 후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그 위에 봉지 속의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루가 떡 속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접시에 올려놓고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본 것이 진짜일까? 박인수 숙수가 박 부인의 송편에 뭔가를 뿌렸다? 왜? 무엇을? 드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박인수는 재상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은 스무냥에 팔려온 절름발이 종일 뿐인데 드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차이가 생명을 가른다. 다음 날 아침, 한가위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박 부인의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을 받아 들고 복도를 걸으며 드리는 송편 접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풀과 나무를 잘 살펴라. 작은 차이가 생명을 가른다. 드리는 걸음을 멈추고 송편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송편은 하얀 쌀가루에 살짝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달랐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뿌린 후 문질러서 생긴 자국 같았습니다. 드리는 조심스럽게 그 송편의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송편들에서는 쑥의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 명절의 냄새. 하지만 그 하나에서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쓴 냄새,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 드리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천 주머니에서 맡았던 냄새. 석산의 냄새였습니다. 석산은 오두라고도 불리는 맹독성 식물이었습니다. 뿌리에 맹독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독초의 경본으로 주머니에 넣어두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풀.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 쓰고 코를 찌르는 냄새. 드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박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박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드리야, 무슨 일이냐? 아침 일찍부터. 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송편을 가리켰습니다. 부인, 제발 이 떡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박 부인은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 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젯밤 박인수 숙수께서 몰래 부엌에 오셔서 이 떡에 무언가를 뿌리는 걸 봤습니다. 혹시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 옆방에 계시던 김 재상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드리가 이 송편에 독이 있을지 모른다고. 김재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즉시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이 떡을 만든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 박인수도 당장 오라고 하라. 잠시 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늙은 의원은 그 송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작은 조각을 떼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상 어른, 이것은 석산입니다. 모두라고도 하는 맹독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드셨다면 한 식경도 안 되어 입술과 혀가 저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심장이 멎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독이었던 것입니다. 부엌에 모든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종들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인수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상 어른,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김재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송편에 독이 들어있었다. 드리가 내가 어젯밤 몰래 부엌에 와서 이 떡에 무언가를 뿌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박인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어젯밤새 처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드리를 노려봤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달빛에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숙소님께서 품에서 종이 봉지를 꺼내 송편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박인수는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봤다는 증거가? 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어둠 속에서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재상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박인수의 처소를 수색하라. 그리고 부엌도 샅샅이 뒤져라. 관리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박인수의 방과 부엌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가루도 종이 봉지도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박인수는 이미 모든 것을 치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재상 어른.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드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상 어른, 이 아이를 벌하셔야 합니다. 저를 모함하고 한가위 아침을 망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평소 엄하게 대한 것에 앙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인을 해하려 했던 진짜 범인이 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재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드리를 바라봤습니다. 드리야. 예, 재상 어른. 내가 부인을 걱정하는 마음은 가상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송편에 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드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믿어주시는 건가? 하지만 김재상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드리야,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큰 죄다. 내가 박인수를 봤다고 하지만 어두운 밤이었고 내 눈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의 처소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인수는 우리 집안을 오래 섬긴 충실한 사람이다.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김재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드리야, 내가 의심을 하는 건 좋지만 섣부른 판단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오늘 내 말 때문에 박인수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내가 부인을 구하려 한 마음을 생각해서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다만 당분간 부엌 일을 쉬고 마당 청소를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드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인수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드리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드리를 피했습니다. 박인수 숙수를 고발했다가 망신만 당한 아이. 거짓말쟁이. 절름발이 주제에 나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드리는 외로웠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
어둠 속에서 착각한 걸까? 하지만 그 냄새, 그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분명 박인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증거가 없을까? 그날 밤, 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천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석산 뿌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부인의 목숨을 구했지만 모두가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드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박인수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분명 증거를 미리 없앴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숨겼을까? 아니면 이미 버렸을까? 드리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리는 마당을 쓸며 부엌과 후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인수는 여전히 태연하게 일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리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인수가 며칠에 한 번씩 후원 구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장독대가 있는 곳으로 거의 사람이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왜 저곳에 갈까? 드리는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황혼이 내릴 무렵 박인수가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드리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걸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박인수는 오래된 장독대 뒤에 멈췄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인수는 얼마 후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에서 무언가 종이에 싼 물건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다시 묶고 흙을 덮은 후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드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다. 저기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드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말했다가 다시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드리는 박인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땅은 다시 덮여 있었지만 흙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드리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그 자리를 팠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니 얼마 안 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에 싼 가루 봉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드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을 조금밖에 읽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자를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시백을 제거하라. 박씨 부인을 먼저 제거하여 그의 정신을 무너뜨려라. 일이 끝나면 약속한 대로 너를 궁중수락안에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절대 들키지 마라. 문신 연학. 드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으로 박인수의 죄를 밝힐 수 있다. 드리는 항아리와 편지 그리고 돛가루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빠르게 김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밤이었지만 드리는 김재상의 서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재상 어른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김재상이 나왔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드리가 아니냐? 밤에 무슨 일이냐? 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재상 어른 이것을 보십시오. 박인수 숙수가 후원 장독대 뒤에 숨겨둔 것입니다. 돛가루와 편지가 있습니다. 김재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장 박인수를 잡아오라. 그리고 의금부에 연락하라. 박인수는 즉시 붙잡혀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명백한 증거였고 항아리 속독가루는 송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석산이었습니다. 김재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박인수는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표 내가 나의 부인을 독살하려 했구나.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박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답하라. 누구냐? 결국 신문 끝에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박인수는 몇 달 전 살인파 문신들에게 접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인수에게 엄청난 돈과 높은 지위를 약속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김시백 재상을 제거하는 것. 하지만 재상을 직접 해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호의가 철저했고 음식도 여러 사람이 검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박 부인을 독살하여 김 재상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재상은 정치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제거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인수는 평소 김 재상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더 큰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석상가루를 구해 기회를 노렸고 한가위가 그 기회였습니다. 명절의 혼란 속에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인수는 결국 역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를 사주한 문신들도 일부 밝혀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정은 한동안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김 재상은 들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말을 처음부터 믿지 못해서. 내가 2번이나 우리 가문을 구했다. 내가 없었다면 부인도, 나도, 이 집안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상 어른. 처음에 제가 성급했습니다. 증거 없이 말씀드려서 혼란을 드렸습니다.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중하게 증거를 찾았을 뿐입니다. 김 재상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들이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돈이냐? 좋은 옷이냐? 편한 처소냐? 무엇이든 들어주마. 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약초를 알고 병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 재상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뜻이구나. 좋다. 내가 해민서에 청구하겠다. 의녀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렇게 들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20살이 되어 해민서에 들어가 정식으로 의녀 교육을 받았습니다. 침, 뜸, 약초 배합, 부인과 질병치료법, 응급처치법을 배우며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들이는 특히 독성식물과 해독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천주머니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며 그 지식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스승들은 들이의 관찰력과 기억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약초를 한번 보면 잊지 않는구나. 들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의서를 읽고 약초를 분류하고 처방을 외웠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들이는 마침내 정식 의녀가 되었습니다.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들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절름발이 의녀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어? 하지만 들이의 실력은 곧 입소문을 탔습니다. 40살 무렵 어느 가난한 마을에 들이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의녀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들이는 즉시 아이의 입을 확인했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산에서 버섯을 주워 먹었습니다. 저희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들이는 알았습니다. 독버섯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의원들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독이 퍼졌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세요. 그리고 집에 감초가 있나요? 녹두는요? 들이는 어머니께 배운 약초 지식과 해민서에서 익힌 해독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토하게 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먹여 독을 최대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초와 녹두를 진하게 달여 조금씩 먹였습니다. 감초는 해독 작용이 있고 녹두는 독을 중화시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침법을 사용했습니다. 해민서에서 배운 급체혈과 해독혈의 침을 놓았습니다. 손과 발의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독이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들이는 사흘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약을 바꿔가며 먹였습니다. 첫날 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들이는 침을 놓고 약을 먹이며 버텼습니다. 둘째 날, 아이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마침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어머니는 들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들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그 천 주머니와 말씀. 그것이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고. 50살이 되어서는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한양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원들도 두려워서 환자들을 피했습니다. 자신도 병에 걸릴까봐. 하지만 들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도는 마을로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의원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들이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약을 지어주고 열을 내려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들이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물론 들이도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지만 스스로 약을 지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역병은 잦아들었고 들이도 회복했습니다. 60살이 넘어서도 들이는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했습니다. 다리는 더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일흔이 된 들이는 옛 김시백 재상댁을 찾았습니다. 김 재상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문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손자가 이제 집안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이를 보자 즉시 알아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의녀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후손들은 들이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들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없었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십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어떻게 독을 알아보셨습니까?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런 관찰력을 가지셨습니까? 들이는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낡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입니다. 주머니를 열자 말린 약초 몇 개가 나왔습니다.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약초꾼이셨습니다.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주머니와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작은 차이가 생명을 가른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송편에서 작은 차이를 봤습니다. 색깔, 냄새, 표면의 미세한 반점.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도 했습니다. 증거 없이 섣불리 판단했고 그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상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관찰은 중요하지만 증거도 중요하다고. 그 후로 저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환자를 볼 때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증상을 꼼꼼히 살피고 확실한 진단을 내린 후에 치료합니다. 손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관찰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이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하겠구나.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때로는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단다. 그날 밤, 들이는 객실에서 홀로 천 주머니를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해진 천이었지만 그 안의 약초들은 여전히 미약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고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처럼요. 이제 저도 곧 어머니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창밖으로 가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이가 상상력을 보태어 만든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진짜입니다. 작은 관찰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증거 없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실수에서 배워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길이는 처음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의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차이를 관찰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드리처럼 관찰력으로 누군가를 도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한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